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향상 및 심화 교육 과정입니다. 근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뭘 진행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배운 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장 배울 때죠. 프로그램은 뭐냐? 그래서 컴퓨터, 그죠? 하드웨어, 컴퓨터라는 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하드웨어 및 프로그램이 같이 있는 형태가 바로 컴퓨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범용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프로그램 때문이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한글 쓰고 뭐 회계장부 정리,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컴퓨터라는 게 유니버셜한 그죠? 굉장히 그 장비가 됐어요. 계산기는 주어진 기능만 딱 그것만 수행하죠. 우리가 요즘에 이 계산기를 비슷한 게 IoT 장비들, 그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IoT 장비들이라든가 인베디드 그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저기 하는데 특수 목적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아닌 건 아니고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지긴 했습니다. 어떤 계산기와 컴퓨터 차이는 계산기는 계산만 가능하고 컴퓨터는 계산도 되죠. 우리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계산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개념을 도입해서 수행하는 기능을 쉽게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살아남은 발전하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작업 지시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해야 할 작업의 내용을 알려주는 문서다. 작업의 내용을 알려주는 문서가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작업 지시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고,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기계어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이 한글로나 또 영어로 된 이 작업 지시서는 컴퓨터가 몰라요. 모르죠. 인공지능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뭐 음성으로도 지금 뭐 어떤 걸 수행하잖아요. 이제는 문자나 이런 것도 뭐 판독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아직은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 기계요. 이진법으로 된 또 이진법 또는 헥사로 된 16진법으로 된 그런 기계 코드로만이 이 컴퓨터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 단계 그런 것들은 다 인터프리터라든가 컴파일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계어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건 지금 헥사로 보여주는 건데 16진법 1과 0, 이거는 이진법으로 변환할 수 있죠. 1과 0밖에 몰라요. 기계어는 온이냐 오프냐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통역이라고 이제 사실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컴파일러가 이 문서로 된 거를 컴파일러가 돌아서 기계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꼭 영어로 쓴 거를 한글로 만들어주는 번역가처럼 컴파일러는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한 거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컴파일러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요즘에는 인터프리터도 있어요. 인터프리터도 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같은 기능이라고 그래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류죠. 기계어, 머신랭귀지. 여러분들 2학년 되면은 배우게 됩니다. 어셈블리어라는 거. 그래서 어셈블리 랭귀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셈블리 랭귀지는 기계어 1010으로 된 기계어를 심볼릭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대1로 바로 매핑을 되는 그런 언어가 어셈블리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계어를 좀 익히게 되실 거고요. 전자공학이나 이 컴퓨터 사이언스, 뭐, 또 소프트웨어 공학 쪽 하시는 이런 분류는 그래도 한 번쯤 이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를 꼭 한번 다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외 기계와 어셈블리어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이제 고급 언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C 언어가 있을 수 있고요. 자바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요즘 많이 쓰는 파이썬? 파이썬도 그런 부류고요. 하여튼 기계와 어셈블리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대부분
고급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예요. 자, 어셈블리어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그냥 이건 영어 약자의 기호로 표시된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급 언어 이런 거 있죠. 뭐 C, C++, 자바, 포트란, 파스칼. 옛날 이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요. 포트란, 파스칼 잘 모를 텐데 저는 써봤어요. 예. 잠깐 써봤기 때문에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베이직이라는 거 있었고요. 베이직. 예. 요즘에는 이제 파이썬 가지고 많이 좀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그 고급 언어 HTML도 어쨌든 고급 언어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CSS 우리가 웹 쪽을 하려면 HTML 그다음에 CSS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정도가 이제 고급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 HTML이나 CSS 정도는 굳이 언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고급 언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예. 그 고급 언어의 특징은 이게 컴퓨터의 구조나 프로세스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거는 이런 컴파일러,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변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예. 요거는 항상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시언어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 특징이죠. 좋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간결하고 효율적이다. 간결함이 곧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시언어는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저수준의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또 고수준의 프로그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언어는 정말 프로그램의 어떤 분야에서도 다 쓰이는 그런 언어입니다. 시언어 이식성이 뛰어나다. 그런데 다만 초보자가 조금 배우기가 어렵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요즘에 이제 파이썬이 조금 이제 접근하기 되게 쉬워서 그런 것들 많이 배우는데 다 비슷합니다. 구조는 똑같고 이 C 언어의 구조를 거의 비슷하게 따르기 때문에 도찐 개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C 언어는 범위가 넓게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필수 과목은 아니죠. 선택이지만 그래도 꼭 엔지니어라면은 또한 이게 전자공학이라는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 아니어도 이 C 언어는 많이 배워둬야 합니다. 건축, 기계, 화학, 생물 이런 쪽에서도 다 씁니다. 이 C 언어 중요한 언어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 사실은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망치나 끌, 곡괭이 뭐 이런 것 같은 칼 이런 것 같은 도구예요. 내가 어떤 거를 잘 쓰느냐, 뭐 칼 가지고도 사실은 뭐 다방면에 쓸 수 있는 것처럼 도구일 뿐이고요.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할 때 이 알고리즘, 이게 레시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알고리즘이 정확히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되게 누누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리즘 구현을 어떤 언어 가지고 할 거냐, 뭐 C 언어로 할 거냐, 자바로 할 거냐, 파이썬으로 할 거냐, 뭐 기타 등등의 것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 뿐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 이것도 많이 씁니다. 자연어, 내추럴적 언어로 그냥 이렇게 필기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뭐 그려갖고 화살표 날리고 뭐 이래갖고 하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순서도죠. 플로우 차트 이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리는 이렇게 네모박 쓰고요. 어떤 판단을 위해서 yes냐 no냐 분기 명령이죠. 여러분들이 배웠죠. 이제 분기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마른 먹골의 도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판단하라는 거구나. 분기. 그래서 어느 쪽으로 분기를 하겠구나.
그리고 이게 만들어놓은 약식의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로 차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슈도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의 코드. 사실은 뭐 이것도 알고리즘 기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플로우 차트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한 얘인데요. 의사 코드 슈도는 이런 겁니다. 자연어롭게 내가 서술하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간단한 단어들 이렇게 이런 겁니다. 간단한 단어들. 알고리즘 get largest 큰 걸 갖고 오는 알고리즘이다. 해놓고 입력은 숫자들의 리스트 L하고 뭐 출력은 리스트에서 가장 큰 값. 이렇게만 해줘도 이게 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만 나열해 주는 거를 우리가 의사 코드, 슈도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셈블리어 배울 때 이제 슈도 코드라는 것 좀 배우게 됩니다. 예.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자연어보다는 좀 저기죠. 저도 이걸 많이 씁니다. 되게 편하잖아요. 라지스트는 L0에서 뭐 거를 입력받고 뭐 우리가 이 문법 선생 폼은 돌려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게 나열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전 단계. 그러니까 어쨌든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인 거죠. 순서도를 플로 차트를 이용해도 좋은 거고 의사 코드로 이런 식으로 의사 코드를로서 이렇게 기술해도 좋은 거고요. 예. 자, 그럼 이제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고리즘 선택하는데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은 뭡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세분하게 쪼개보는 겁니다. 쪼개보는 거예요. 분해를 한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방을 청소한다. 근데 방을 청소한다는 너무 뜬금없잖아요. 어떻게 창문을 열는다. 그래도 환기를 시킨다. 물건들을 정리한다. 그다음에 진공 청소기를 돌린다. 그다음에 걸레질을 한다. 뭐 이렇게 이거에서 세세하게 문제가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분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예. 그게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문제가 충분히 너무 이렇게 복합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복합적이고 어려운 거일수록 이렇게 작게 쪼개서 작게 쪼갤수록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쪼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거꾸로 이게 모아지면 이제 그 복잡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작게 분해해서 작게 분해하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도 쉽게 처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연습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해할 때도 이런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예. 아까 그랬죠?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인데요. 요구사항을 분석. 예, 내가 어떤 거를 개발하는데, 그 요구된 조항들이 있겠죠? 그걸 세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로그램화 시키기 위한 우리 알고리즘, 예, 작업 지시서. 프로그램 작업 지시서를 만들기 위한 이 순서 목록이죠. 예, 어떤 순서대로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 알고리즘을 문제 해결의 절차라고 그랬잖아요. 절차 및 방법. 그러니까 절차니까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진행돼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라는 그 절차를 나열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합니다. 이 코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C 언어로 할 수 있는 거고, C++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자바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도구를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즉 도구를 가지고 이제 이 라이팅 하는 게 이제 코딩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코딩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알고리즘 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알고리즘 개발에는 요구사항 분석이 충분히 들어가야지만 문제를 충분히 이 알고리즘을 그 문제없는 프로그램에 탄생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여러분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요구사항을 분석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해야죠. 그 다음에 코딩한 다음에 자 이제 컴파일 여러분 해봤습니다. 링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실행
실행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그런 식의 이 작업들을 우리가 해나갔죠. 여기까지는. 자, 유지보선은 이제 계속 쓰면서 어떤 요구 조건의 변경이거나 아니면 미처 단시일 내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오류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강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규모가 큰 프로그램들은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는 거고요. 특히 다른 사람과 협업을 위해서라면 이 알고 있는 요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쓰는 거는 뭐죠? 비주얼 스튜디오 2019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이다.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약자로 IDE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편집기 에디터가 들어있고요. 에디터 또는 편집기라고 얘기하고 또 컴파일러 들어있고요. 예, 또한 이거를 디버깅할 수 있는 여러 디버거가 들어있는 여기 한 패키지가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도 하고 프로그램 오류난 거 신텍스 에러나 이런 거 났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런 얘기고. 자, 프로그램 짤 때 우리가 이제 솔루션이라는 개념과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솔루션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이 솔루션을 이루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또 그 하나는 뭐냐면 실행 파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솔루션은 전체 큰 아웃라인이라고 보면 그 안에 세부적인 하나의 값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소스 코드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실 프로젝트 하나만 만들고 하나의 소스 코드만 이렇게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프로젝트 하나에 여러 가지 소스를 담아야 되고요. 또 이것조차도 이 프로젝트도 또 여러 가지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뭐 우리 프로그램 짤 때 제일 먼저 제가 주시했던 게 이 샵 인클루드 스탠다드 좀 해둡니다. 이게 바로 이게 뭐죠? 지시요. 전처리기라고, 전처리기. 이게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게 또 선언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쉽게 메인 프로그램에서 그 각종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샵 인클루드, 그죠? 이거는 전처리기고 이건 실행문이 아니에요.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실행이 목적이 아니에요. 알려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붙이면 안 되는 거고, 거꾸로 세미콜론을 붙였다는 거는 우리가 명령이라는 거죠. 실행을 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 붙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파일들, 소스 코드 안에 특정 파일을 현재 위치에 포함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stdio.header는 이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의 약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은 컴파일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수 8장에서 배웠죠. 이게 2장 단원에서는 3장 단원이죠. 간단히 얘기를 하면 뭐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여 독립적인 코드죠. 펑션.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죠. 입력, 출력. 그죠? 그래서 함수가 처리하며 결국 출력값이 나오는 형태가 이 함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쓰는 게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의 형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죠? 인테저 메인 가로 열고 보이드. 뭐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있는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거고, 반환값은 있죠. 인테저 타입으로 반환값 받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 맨 마지막에 뭐 하죠? 리턴 제로를 적어 놓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하나씩 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리바이벌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새록새록 좀 질 거예요. 그죠? 뭐 함수 할 때 얘기했지만 함수의 헤더죠, 여기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함수의 몸체라고 했습니다. 시작과 끝, 이 중괄호 블럭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그죠? 이게 몸체고요. 어쨌든 블럭에 있는 게 몸체고, 요게 이제 헤더라고 하죠. 요 헤더에는 함수의 반환형, 출력 형태 반환형, 함수의 이름, 그다음에 함수의 입력 타입, 이런 게 정의된 게 이게 헤더, 함수의 헤더. 우리 구조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는 여러 개의 문장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문장들은 실행할 코드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문장 끝에는 실행을 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이더라 라는 겁니다. 가끔 이거 안 붙여서 에러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걸 못 찾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실수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경험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드는 순차 실행한다. 그죠? 예, 이게 기본이죠. 예, 순서대로 진행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게 printf였죠, 함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화면에 짠 코딩을 해서 짜봤던 게 hello world 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을 영문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그죠? 예. printf 함수라는 건 여기 큰 따옴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라라는 건데, 안에 있는 내용 중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기호들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죠. 어쨌든 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거는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예, 출력이. 이런 건 요거 좀 큰 따옴표 안에 헬로 월드 느낌표까지가 그냥 출력이 되죠? 짠. 예, 그거를 꼭 명심하시면 돼요. 큰 따옴표 아닙니다. 저는 이걸 따따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출력한다. 이렇게 딱 바꾸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가끔 이제 이것도 배웠죠? next line이라고 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라인 피드라고 해요. 라인 피드. 이게 아스키 코드표에 여러분들 있고요. 그래서 그 문서에서는 LF라고 해서 라인 피드라고 해요. 예. 라인을 이게 바꾼다, 이게 되돌린다, 그런 뜻이죠, 사실은. 예. 이게 아스키 문자, 여러분, 아스키 문자에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역/n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머리에 잘 남으시라고 제가 next line 이라고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예, 정확히는 line feed 뭐 이렇게 쓰고요. 예, 씁니다. 이런 것도 아스키 코드에 잘 보시면 돼요. 이게 프로그래머 여러분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면 이제 점점 이런 것들도 되게 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자, 어쨌든 줄바꿈 문자. 지금은 이거 다 아시죠? 요건 줄바꿈 문자는 뭐죠? 이것도 화면에 사실 어떤 출력을 한 거예요. 출력을. 그죠? 줄바꿈을 바꾸는 거. 어떤 문자를 출력한 건 아니지만 출력되는 거죠. 어쨌든. 라인 바꾸는 거. 그죠? 예. 그런 명령 같은 거죠. 예. 어떤 그 목적에 맞는 라인을 바꿔라. 라인을 바꿔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출력이 화면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겁니다. 예, 큰 따옴표 안에. 그거 명심하세요. 가끔 큰 따옴표 따따 바깥에다 역/n 하고서는 에러 나는데 못 찾고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큰 따옴표 안에 따따 안에는 화면에 어떤 문자가 출력되는, 화면에 어쨌든 어떤 조작이 있다. 어떤 것들이 다 출력된다. 줄바꿈도 출력이잖아요. 줄바꿈도 화면에서의 어떤 액션 행위니까 그것도 출력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줄바꿈 문자 2개 사용하는 거 이제는 뭐 그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자, 반환값 우리가 맨 마지막에 했던 게 리턴 제로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흐른 거는 메인 함수의 기본 굴격과 구조, 그다음 우리가 제일 처음 썼던 프린트 F로 해가지고 화면에 출력했던 헬로 월드, 그죠? 그거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3개 나눠서 지금 한 거고, 이게 이제 더 자세하게는 맨 마지막 우리가 저번 주에도 배웠고 저저번 주까지 배웠던 함수에 대해서 함수라는 챕터에서 또 이렇게 많이 다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턴은 함수의 결과값을 외부로 반환, 그래도 리턴이잖아요. 반환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메인 함수 끝에는 이게 0 써주는 게 반환값은 정상적인 종료다 해서 0을 써준 거죠. 자, 오류가 났을 때 이제 종류들이죠. 컴파일, 뭐 시간 오류,
이건 대부분 문법적인 오류라고 해서 신텍스 에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행 시간 오류, 런타임 에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논리 오류. 이게 이제 이거는 컴파일러가 못 잡죠. 논리 오류는. 예. 컴파일러는 인간의 두뇌가 아니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정말 결과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나오는 오류 때문에 이게 가장 심각하고, 이거를 잡으려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 이걸 잘 잡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을 정말 명확하게 기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누누하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었고, 이제 3장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의 형태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죠? 데이터를 프로세스죠. 처리하고, 그다음에 결과값을 화면에 출력한 다음, 출력 단계. 입력, 처리, 출력. 2단계를 거치죠. 뭐와 유사해요? 함수하고도 되게 유사하잖아요. 함수였지도. 그죠? 예. 프로그램의 형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또한도 함수의 형태와 대단히 유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덧셈 프로그램 하나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면, 이건 주성문이죠. 예, 주성문. 그다음에 샵 인크루드 전 처리기 지시어라고 했어요. 지시어인데 전 처리. 프리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해요. 전 처리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전 처리기 해줬고요. 이게 이제 메인 함수죠. 전체가 메인 한 다음 이게 함수의 그리고 함수의 헤더고, 블럭이 함수의 몸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해줬던 게 우리가 이제 익숙하죠. 변수부터 선언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문장들, 그죠? 뭐 해주고, 그 다음에 리턴 제로로 끝나는 이런 구조였어요. 자, 그래서 주석은 우리가 이제 커멘트를 단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커멘트를 단다. 그게 주석이고, 한 줄은 요거 슬러시 별은 별 슬러시 요 안에 있는 걸 다 주석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 줄이 돼도 상관없고 몇 문장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이건 한 줄로 된 거고요. 요거는 요게 한 줄이죠. 슬러시는 여기서부터 줄 끝까지가 주석 처리고, 이렇게 슬러시 별은 여러 줄이나 뭐 한 줄 이상, 한 줄도 가능하고 여러 줄도 가능한 거죠. 그렇게 쓸 때는 요거 쓰는 거죠. 예. 우리가 프로그램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된다 많이 보실 거예요. 들여쓰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했죠. 예, 들여쓰기 공부에서 띄워주고 들여쓰기 해야 이 판별하기가 좋잖아요. 이 보기가. 예, 들여쓰기 안 돼 있으면 프로그램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래도 그렇게 배어 있어라라는 얘기로서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전철액이 얘기했죠. 샵으로 시작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프로그램에 전철얘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IOM 헤더라는 그 파일에 가면 이게 프린트 F문도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즉 이거는 프린트 F문과 스캔F를 우리가 스캔F S죠. 언더바 S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std IOM 헤더를 꼭 전처리 해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 했었어요. 함수 아까 똑같은 그 내용을 했고요. 이게 뭐 비슷한 얘기죠. 또 어쨌든 그렇고, 작업을 수행하는 문장은 이 함수 안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 블럭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이름을 적어주는 거를 함수의 호출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했어요. 그죠? 리턴 문장으로 끝나죠. 예, 반복적인 얘기라 좀 쓸데없었네요. 자, 그럼 4장 들어가면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변수. 그래서 변수라는 게 뭐죠?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이다 라고 해서 거기다 이름표를 딱 붙인 거죠. 메모리 공간을. 메모리는 어디다? 램. 정확히 램에
램이라는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릇 같은 거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제가 변수들을 그릇. 변수의 종류, 그래서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상자 또는 그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라고 했고, 거기다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언할 때 자료형,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 써주죠. 그래서 이 x하는 그릇에다가 어떤 거 담을 거다? 인테자형의 데이터를 담을 거다라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릇의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죠. 프라이팬은 뭐 무엇을 굽거나 뭐 그 기름에 지지거나 뭐 그럴 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냥 국그릇은 국을 담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 이름을 그 자료 형태에 대한 걸 선언을 이렇게 해줘야 메모리 사이즈를 잡는다고 했으면, 그죠? 그래서 변수에는 데이터 여러 개의 타입이 당연히 존재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변수나 이 식별자라고 해요. identifier라고 하는 identifier라는 건 식별자라고 해서 함수나 변수의 이름 등이죠. 그거를 만드는 규칙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숫자가 먼저 올 수 없다 그랬고, 그죠? 특수 기호도 먼저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문자부터 먼저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언더바 이런 거 쓴, 그죠? 언더바 밑줄 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밑줄 문자로 이루어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C 언어의 키워드도 키워드와 똑같은 이름은 당연히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예. 뭐 선언 뭐 다 아실 거고요, 그죠? 어떤 타입의 변수가 사용되는지 미리 알리는 거, 이거.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 또는 함수가 시작되면 그 변수들을 이렇게 선언부터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료형에는 뭐 정수형, 그죠? short, integer, long이라는 타입이 있고, 실수는 플롯, 더블, 롱 더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주로 쓴 건 요 인테자, 그 다음에 이 더블, 그죠? 문자형 캐릭터, 요건 한 바이트. 그래서 자료형이라고 데이터 타입이죠. 변수가 저장할 데이터가 정수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데이터인지를 지정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많죠. 그러니까 아까 크게 나눴던 거고,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해 둘 게 이제 unsigned냐, signed냐. 예,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signed고요. signed는 이제 음의 범위까지 있는 거죠. 음의 범위까지. 예, signed가 이제 그렇고, 안 쓰면 signed고, unsigned로 쓰겠다. 나는 양수 범위 0부터 양수 범위만 쓰겠다 그러면 이제 unsigned라는 걸 붙인다라는 거죠. 이 unsigned 이렇게. 그죠? 그런다. 예, 요거요. 뭐 변수 선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변수 선언에다가 이걸 주는 거, 이런 걸 우리 상수라고 했어요. 상수, 초기 값을 주는 게 상수인데, 그죠? 이런 상수 컨스턴트라고 하는데요. 얘는 변하지 않죠, 상수. 예,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네, 5장 수식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다시피 수식 익스프레이션은 피연산자와 연산자로 구성된 식을 우리가 수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숫자나 데이터 그 안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연산자 거고요. 그것들의 대상체가 비연산자죠. 예. 하여튼 그래서 수식은 결과값을 가진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예. 연산자의 분류죠. 예, 이게 이제 뭐 대입 연산자 다 아실 거고, 이제 산술 연산, 그죠? 그리고 특별한 건 나머지 연산자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 예, 사인드, 언사인드, 그 사인드일 때 쓰는 거죠. 예. 그다음에 증감, 증가 감소죠. 예, 증가 감소. 관계, 예, 관계. 크냐 작냐, 뭐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서, 예, 크냐 작냐, 뭐 다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거고, 이제 디지털적인 논리 연산, 그죠? and 이렇게 기호 두 개 겹친다는 거. 그다음에 오와, 그죠? 그다음에
느낌표, 이게 not이죠, not. and, or와 not.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연산자, 그죠? 우리가 조건연산자에 비해서 물음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그, 콜론에 의해서, 대응되는 것들이 오는 그런 조건연산자죠. 컴마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비트 단위의 연산자도 마찬가지죠. 비트 단위는 이제 하나만 씁니다. 연산자를. and, or와 exclusive or합니다. 이게 위에 이게 꺽쇠된 게. 그 다음에, 뭐, 반전. 이게 not이죠. 비트에서의 not이 이거죠. 물결 표시. 그 다음에 shift. 오른, left, right, shift 할 때 쓰는 연산자들입니다. 사이즈 오프는 그 메모리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자료형이나 그 변수의 크기가 그게 이제 바이트로 환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변환 타입.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료 형태를 데이터 타입을 변환시킬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배울 텐데, 뭐, 포인터, 이런 것들, 구조체 연산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겁니다. 자, 산술연산이죠. 그래서 산술연산, 뭐, 너무나 당연한 그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 대입연산자, 그죠? 일단은 대입연산자가 가장 후순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대응되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 대입연산자, 우리가 이 등호는 수학에서는 니꼬르인데, 우리 C에서는 이걸 대입연산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넣어라.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어사인먼트 오퍼레이션은 여기 좌측에는 꼭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 메인 함수에서 인테저 x, y, sum이라는 세 개의 정수형 변수를 좀 선언했고요. 그래서 변수가 그러면 이때 메모리에 세 개가 형성이 되죠. 그다음에 x에다가 이제 상수를 지금 대입하고 있죠. 100을, y에 200을, 그죠? 이 상수 100과 200은 상수입니다. 컨스턴트라는. 그런 다음에 연산을 하죠. 여기 연산. sum은 x 플러스 y, x와 y 값을 더해서 sum이라는 변수에 넣어라.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F를 통해서 이제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썼던 게 이 프린트F입니다. 그죠? 프린트F라는 건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한 표준 출력, 입출력 라이브러리라는 쓰죠. 정확히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프린트F와 또 스캔F가 있었죠.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스캔F 언더바 S를 쓰죠. C에서는 비주얼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는 스캔F 언더바 S를 쓰라고 지금은 권고가 돼 있고, 요거 전 버전 2017 버전에서는 그냥 프린트F 써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다른 뭐 우리가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만 가지고 이 C 언어를 작성할 게 아니니까 다른 이제 뭐 리눅스라든가 뭐 다른 인베이드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스캔F라는 함수명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F는 어쨌든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또는 그 스트링 상수값들을 또는 문자 열 값들을 화면에 표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 스캔F는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들어온 입력값이죠. 뭐 그걸 변수에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죠? 우리 처음에 제일 봤죠? 이제 막 이건 굉장히 쉽죠, 이제. 프린트F는. 그죠?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프린트F도 많이 이제 쉬워졌습니다. 그죠? 자, 제가 설명하기 이 따따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을 화면에 출력해라. 그 중에는 제어 문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역슬러시 n 같은 게 이제 라인 피드 또는 라고 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넥스트 라인을 생각해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빈 스페이스죠. 한칸 띄기. 이것도 문자입니다. 문자. 여러분들 이제는 알다시피 이거 그 아스키 코드죠. 아스키
코드표에 이 스페이스, 예, 공백 문자, 예, 또 그 아직 코드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자다라고 여러분들 인식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문자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어놓은 거, 그걸 우리가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자, 변수값 출력이죠. 예. 우리가 또 그 제어값, 제어 문자는 아니지만 이 %d 그러면 10진수로 표기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게 일반적인 경우였고, 만약에 이제 %f다 이러면 뭐죠? 실수죠. 이건 실수. 예. 실수로 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d인데 뭐 이걸로 할까요? 4d다. 이렇게 앞에 %와 d 사이에 숫자가 들어갔다. 이거면 4칸, 예, 요 4줄 안에 이 숫자를 10진수를 표시해라라는 그런 의도가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변수값 출력을 할 때는 그 순서대로, 예, 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d는 뒤에, 컴마 뒤에 오는 변수의 값을 표기하는데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형식 지정자죠. %d가. 그래서 이거는 변수의 개수와 매칭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예. 자, 그래서 형식 지정자. 예. %d는 10진수로 정수로 출력해라. 이런 거고. %f는 실수로 출력하라는 거고. %c는 문자죠. 캐릭터. 예. 문자로 출력해라라는 의미고, %s는 문자열로 출력해라라는 그런 형식 지정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기억나시죠? 이거? 예, 4가지. 예. 자, 그래서 형식 지정자와 변수의 자료형은 어떻게 한다? 일치를 해야 한다. 그죠? 예, 이렇게. 넘버라는 게 인테자이겠죠? 예, 인테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d를 써줘야 되고, 순서도 맞춰줘야죠? 순서도. 예. 그 다음에 그레이드라는 건 뭐, 이게 뭐 플로트나, 그죠? 더블 형태, 텐데, 대부분 이게 플로트겠죠? 예. 실수형, 자료형일 때는, 이렇게, 예, 해줘야 된다. 실수형 자료 형태로 써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형, 인테저형 변수 썸인데, 이렇게 플로트로 쓰게 되면, 예, 오류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스캔F죠. 예, 우리가 이제 스캔F S로 가면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었는데, 뭐 스캔F하고 별로 사용법은 그렇게 틀리지 않아서, 예, 저기 해야 되고, 다만 문자 쓸 때, 그죠? 문자를 쓸 때, 뒤에 개수, 내가 입력받을 문자의 개수를 지정해줘야 된다. 요게 있었습니다. 그죠? 스캔F 언더바 F 언더바 S에서는, 그죠? 그게 이제 스캔F S에서 틀린 점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스캔F S는 키보드로부터 값을 받아서 변수에 저장하는 건데, 이때는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변수의 주소를 쓴다. 그래서 이 표시, end 표시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캔F 언더바 S에서 이 문자 개수 써주는 거, 이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형식 지정을 갖죠. 예, %d는 10진수고, %f는 플로트형의 실수죠. 예, 그러니까 스캔F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꼭 사용자가 그 형태를 꼭꼭 지정해줘야 돼요. 맞게끔. 예,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 LF 더블형의 실수죠. 예, 더블형 실수 입력한다라는 거고. %c는 문자 형태고, 당연히 %s는 문자열 형태로 입력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건 L, F 요것만 더 스캔F에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형식 지정자와 변수의 자료 형태는 당연히 일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D로 입력받겠다 하면 이렇게 인테저형 변수의 주소를 써줘야 되고,
실수로 입력받겠다. 그 다음에 실수로 입력받겠다 했으니까 실수형 변수의 주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주의점. 예. 우리가 그러니까 스캔F에서는 실수 표시기를 F하고 그죠? %F하고 예, %LF하고 좀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걸 자료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그걸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플러트하고 더블 형태, 플러트형이면 플러트 형태로, 더블형이면 더블 형태로 예,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자, 조건문이죠. 예, 이제 조건문부터가 이제 실제적인 여러분 프로그램 쓰는데 약간 테크닉적인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제어문이라고 통칭하고 문장 실행에 영향을 주는 문장이 우리가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조건문, 그죠? 조건문이 파일하고 if문이죠. 우리가 조건문 할 때 생각나는 건 그죠? 예, 파일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for문이죠. for문. 예, for문. 여기서도 파일도 쓸 수 있죠. 사실은 조건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조건문은 여러 개의 실행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반복문은 말 그대로 그 같은 처리를 반복적으로 할 때 사용하죠. 예, 그리고 for문을 대표적인 게 이제 for문, 그다음에 조건문에서는 if문 우리가 저기 했죠. if문이죠. 네, 조건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if문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을 실행한다 라는 거고,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거짓이면 빠지고 참이면 그 밑에 문장을 실행하는 그러한 것이 if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자, 조건식이 참일 땐 문장 실행하고 조건식이 거짓일 때는 그냥 빠져나온다. 요게 if문입니다. 그래서 뭐 넘버가 0보다 크냐, 이게 참이면 printf로 양수입니다라고 찍으라는 거고, 넘버가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if문이 끝나면 if문 다음 문장이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 if문에 관련된 이 실행문은 중괄호로 갇혀 있거나, 그죠? 한 줄일 경우는 이렇게 띄어쓰기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if문에 관련된 문장이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복합문, 뭐 이렇게 복합문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블럭으로 중괄호를 묶어서 블럭으로 처리를 해서 여러 가지의 명령들을 실행시키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복합문이라고 하고, 뭐 그다음에 else문, if else문이죠. 우리가 아까 if문 같은 경우는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빠져나왔었는데, 거짓일 때도 다른 명령을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else문입니다. 그죠? if else. 참일 때는 문장 첫 번째 거를, 거짓일 때는 문장 두 번째 거를 실행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예. 그래서 참이든 거짓이든 어쨌든 문장은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졌어요. 자, 그래서 if else는, 그죠? 예. 뭐 스코어가 60점 이상, 이거는 크거나 같은 거죠. 예. 그럼 이상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고,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스코어의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에 따라서 그 처리를 좀 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if else문의 그 예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초 if문, 뭐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을 집어넣었다. 예, 그 얘기죠. 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if문 안에 if문의 조건이 참일 때 그 안에 문장을 원래 실행하는데, 요 문장 대신 또 다른 if문을 넣어서 들어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중첩, 그죠? 두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번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프로그램 짜는 방법 따라 여러 개의 if문이 계속 이어져
if문 속의 if문 속의 if문을 가져갈 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if문만 가져갈 수 있나요? if else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 안에 if문이 있는 형태이고요. 위에 거는 밑에 거는 이제 if문 안에 if else가 존재하는 형태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매칭 문제. 그죠? 여기 있는 요게 있는 else는 요 바로 가까운 if문과 매칭이 되는 겁니다. 매칭이. 예. 그래서 여러분 들여쓰기가 좀 중요해요. 그래야 쉽게 이런 걸 찾죠. 이게 여기 있으면 else문이 들여쓰기 하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래도 얘는 이쪽 첫 번째 else if문에 대응되는 else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기가 힘들죠. 예, 들여쓰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렇게 준거를 써서 해주는 것이 보기 식인성이 좋겠죠. 예, 판별하기 되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식인성이라고 하나요? 예, 아무튼 그렇게 썩 단어는 좋지가 않네요. 예. 그런 거고. 예,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이 그 연습을, 과제나 실습을 통해서 연습들이 좀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중초 if문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해놨던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연속적인 if문입니다. if, else if라고 하죠. 예, else if. 이렇게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else를 줌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속적인 if문. 저는 이제 else i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런 거죠. 수평적으로. 그죠? 예, 조건식 왔을 때 요 조건 판별이 이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 판별에서 참이면 첫 번째 문장하고 빠지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조건식, 세 번째 조건식.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건식, 그러니까 조건식을 가져갈 수 있겠죠. 연속적인 if문은. 예. 자, 바로 이 연속적인 if문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위치문이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하나 선택하는, 네, 사용하는, 그죠? 예. 그래서 제어식의 이 값, 조건의 값이 C1이면 요게 실행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C2. 그런 경우들을 쭉 찾아서 일치되는 걸 찾아서 실행시키는데, 일치되는 게 없으면 디폴트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예, 그게 우리 스위치문입니다. 연속 if문의 한 가지 방법이 이 스위치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문의 순서를 보면 나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디폴트라는 게 마지막에 있는 게 else, if else if,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 else, 그죠? 디폴트에 해당되는 것이 else 부분이 되겠죠. 연속적인 if문에서. 그래서 연속적인 if문과 바로 이 스위치문은 이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자, 뭐 이런 거죠. 정수 하나를 입력 받아서, 그죠? 예, 넘버 넣고, 넘버가 숫자가 뭐냐? 0이면 뭐 요걸 실행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로 와서 요걸 실행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1이면 이걸 실행할 거고, 2면은 이걸 실행합니다. 프로그램 순서에서는 내가 만약에 2를 넣었다. 그러면 어쨌든 얘는 순서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이게 순서대로 실행을 합니다. 조건이 아니니까 그 다음 케이스로, 그 다음 케이스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맞는 케이스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를 판별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판별 자체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에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문을 생략하기도 하죠. 이런 거죠. 그럼 이거는 1 또는 2면은 이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1 또는 2. 얘는 들어오면. 자. 그래서 1 또는 2. 1이면 케이스 1을 실행하고, 그 다음 뭐 실행하죠? 얘를 실행하겠죠?
왜냐면 브레이크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같은 게 다 되는 거고. 만약 케이스 2다. 여기 만약 입력하시 2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케이스 0 아니고요. 케이스 1 아니고요. 케이스 2에서 얘를 실행하고 빠지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빼서 빼므로써 좀 더 풍부한 테크닉을 좀 주는 거죠. 예. 스위치문에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두 개의 경우를 하나로 묶고 처리하긴 기법은 이거죠. 예. 케이스 2, 케이스 3 해놨으니 2가 들어오든 3가 들어오든 얘는 실행하겠네요. 그죠? 프린트 F2 서너 개라는 건 실행하죠. 예. 이렇게도 브레이크만 생략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라는 걸 여러분 보였습니다. 디폴트문. 어떤 케이스문과도 일치하지 않을 때 이제 이 디폴트문을 실행합니다. 만약 디폴트가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치된 게 없으니까 실행 안 합니다. 예. 일치된 게 없으니까 실행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if else문으로 나타낸 거를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거꾸로 스위치문으로 나타낸 거를 if else문으로도 여러분들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뭐 변수는 당연히 스위치문에서 올 수가 없고요. 또 당연히 변수가 올 수 없으니까 변수가 들어간 수식도 안 되겠죠. 실수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문자 열도 안 됩니다. 자, 이제 반복문이죠. 파일문과 for문입니다. 예. 파일문. 아까 제가 그 조건문에서도 파일문을 얘기했는데 정확히는 파일문은 반복을 위해 사용되는 거죠. 다만 파일에서의 반복 조건을 세기 위해서 그게 들어가 있을 뿐이죠. 예,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조건문이든 반복문이든 뭐 우리가 이건 조건문이다, 이건 반복문이다 이렇게 꼭 인식하고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 배에 사용합니다. 예. 어쨌든 뭐 if문이든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이런 거죠. if문이냐, 스위치문이냐, while문이냐, for문이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게 뭐 반복문이네, 이게 제 조건문이네 이렇게 나누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반복문에서 있어서의 종류는 while문은 어떤 조건이 만족한다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형태죠. 예.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참이면 계속 실행되는 거죠. 예. 네, for문은 뭐죠? 횟수 반복할 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for문은 횟수 반복할 때. 예. 그래서 반복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같은 처리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처음에 배웠던 프로그램은 순차 구조였습니다. 그죠? 그러다 우리가 조건문을 통한 이 선택 구조가 된 거. 이게 if문이었죠 아까. 그 다음에 스위치문.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구조는 동일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 그러니까 조건이 만족하면 계속 실행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반복 구조라고 얘기하고. while문이죠. 조건이 참이면 문장 실행하고 거짓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빠져나간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거짓이면 빠져나가죠. 예제죠. 그래서 파일문 안에 요게 이제 조건식이죠. 조건식. 그죠? 조건식. n이 i가 m보다 같거나 작으면 이걸 계속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보면 정수 하나 입력 받아서요. 1부터 그 받은 수까지 더해지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수까지만 딱 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죠? 예. 자, 센티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 입력되는 데이터의 끝을 알리는 특수한 값. 자, 이런 거죠. 100, 200, 300, 400, 500 하는데 엉뚱하게 마이너스 1이 맨 끝에 됐죠? 예, 이걸 우리가 센티널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이 센티널 값은, 이제 반복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반복을 중지시켜야 될 때 사용되는 값으로 쓰죠. 그래서 전혀 엉뚱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파일문과 if문과 파일문의 비교. 제가 사실은 아까 조건문에서도 파일문도 언급을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if문은 조건이 많기 때문에 한 번만 실행되죠. 근데 파일문은 조건이 맞다면 여러 번 실행되는 요거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아이고. 예. 뭐 여러분 충분히 이제 아실 거. 그렇기 때문에 파일문이 반복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일문은 조건식을 비교하기 때문에 조건문과 반복문의 경우를 다 가질 수 있죠. 예. 뭐 조건식이 많을 때 이거 한 번만 실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한 번 실행하고 거짓되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파일문은 조건과 반복문을 성격을 다 갖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여지죠. 아까 얘기했죠. 반복 조건을 무조건 루프 끝에서 검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만 어떤 문장을 실행해야 될 때 쓰는 게 두 파일문입니다. 예, 파일문은 한 번만 실행 안 될 수 있잖아요. 첫 번에 딱 들었는데 조건식이 거짓이면 휙 빠져나가니까. 무조건 한 번은 꼭 실행을 시켜야 되겠다. 이럴 때 쓰는 게 두 파일문입니다. 예, 그래서 조건문이 참 거짓인지를 일단 문장의 맨 마지막에 더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반복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예. 먼저 문장부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판별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두 파일문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두의 블럭으로 감싸진 거는 무조건 한번 실행한 뒤에 조건을 파일문 마지막에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거짓이면 바로 빠져나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폼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해진 횟수만큼 딱 반복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조건이 필요하죠. 초기화, 조건식, 증감식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프가 시할 때 한 번만 실행되는 수식이 초기화죠. 초기화. 이벤스. 그 다음에 조건식이 옵니다. 그죠? 판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반복이 끝날 때마다 실행되는 게 이 증감식이죠. 증감식이 여기 올 수 있죠. 증감식 및 어떤 수식도 올 수 있습니다. 포어문은 요 한 줄을 가지고 이 반복의 횟수를 정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볼까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이해가 빨라요. 사실 이제 썸은 제로고요. i는 1, i는 10보다 작거나 같냐? 그럼 10까지겠네요. 1부터 i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실행문은 이거네요. sum 플러스는 i. 그죠? 그럼 이건 sum은 sum 플러스 i. 이거 같은 거죠, 지금. 단축문입니다. 이거 딱 이제 기억나시죠? 그러면 처음에 1이니까 1, sum이 0이죠. 이거 sum 0으로 초기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들어간다? 쓰레기 값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값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그 다음에 i가 증가하죠. 아직 아니니까 2, 3, 4, 5, 6, 7, 8, 9, 10까지 하고 11 됐을 때 이제 조건식을 다 빠져나오는 이렇게 되죠. 어때요? 10번 반복하는 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일문과 포문의 그 관계라고 했는데, 파일문을 포문을 어떻게 보면 파일문으로 쓸 수도 있고 파일문을 포문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요 관계들. 파일문은 초기식을 그 전에 파일문 전에 해줘야 되겠죠? 파일문 자체는 요것만 해도 조건식만. 그렇기 때문에 블럭 안에 실행의 맨 마지막에 증감식을 넣어줘야 됩니다. 요 형식을 딱 따와서 그대로 포문에 이게 선언, 시키는 게 바로 여기 한 줄로 시키는 게 이게 각각이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오고 각각 세미콜론으로 그것들을 분리를 한다. 그래서 포문은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자리는. 이런 거죠. 뺄셈 사용할 수 있고요. 수식도 올 수 있고요. 그죠?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이 증감 수식에 대한 형태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포는 우리가 횟수에 대한 반복을 했는데, 이거를 무한 루프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썼죠? 다만 이 공간, 세미콜론 나눠진 세 개의 구역은 딱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한 반복 루프예요. 포문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포문은 이렇게. 포문은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포문에서 요것도 있고, 포문에서 초기식 안 하고요. 1, 숫자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죠? 이것도 무한 루프입니다, 지금. 무한 루프. 포문은 뭐 이렇게 약간 요런 형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건식이 무한 루프란 게 그거예요. 조건식이 절대 거짓이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파일문도 이 무한 루프 돌릴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얘는 딱 여기 조건식 여기 오죠. 여기 1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거짓이 될 일이 절대 없기 때문에, 그죠? 이게 또 무한 루프가 되는 겁니다. 무한 루프. 그래서 뭐 조건을 판별하는 파일문이든 횟수를 반복하는 for문이든 조건식이 절대 거짓이 될 수 없는 조건이면 무한 루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다만 이 무한 루프를 만들 때는 이건 사실은 프로그램 적 에러예요. 프로그램이 무한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꼭 무한 루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경우가 필요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실수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무조건 무한 루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에러가 나잖아요. 무한 루프에 빠지면 여러분들 윈도우 쓸 때 나오죠. 블루 스크린. 그죠? 화면이 갑자기 탁 파란색 화면 뜨면서 영어로 뭐라고 나오는데, 그게 그런 경우 무한 루프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경우, 한 가지 경우도 블루 스크린을 띄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무한 루프는 이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센티널 값 배웠던 센티널 값에 의해서 빠져나오든 어쨌든 그게 좀 필요하다. 무한 루프 해서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첩 반복은 가능하죠? 포문 안에 포문, 그죠? 포문 안에 포문. 이거 많이 쓴 게 우리가 9구단 생각하면 되죠? 9구단 계산할 때 또 이게 중첩 포문, 아까 중첩 위포문처럼 분첩 포문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반복 루프를 빠져나올 때 쓰는 게 이 부문에서 스위치문에 쓰인 브레이크도 이제 사실은 빠져나오는 거네요. 블록을 그 명령을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라 할 때 쓰는 것처럼 포문에도 이 브레이크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루프를 빠져나오는데 사용된다라고 해서요. 뭐 이런 거 아까 프로그램 예제 우리가 원금의 10배가 되면 뭐 하는 건 프로그램도 좀 봤고요. 그죠? 고우툼은 사실은 좀 안 좋다고 그랬어요. 이게 네이블, 요게 네이블입니다. 그래서 고우하게는 무조건 일로 오게 되죠. 이런 건 C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컨티뉴는 현재의 반복을 중단하고 다음 반복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조건식으로 오는 거예요. 파일문에서 컨티뉴 만나면 조건식으로 다시 와서 조건하는 거고, 두 파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티뉴 만나게 되면 이 밑에 문장을 실행 안 하고 조건식으로 무조건합니다. 폼은 마찬가지죠. 폼은도 컨티뉴 만나면 얘는 어쨌든 증가만 한번 해야죠. 증가만 한 다음에 조건식으로 합니다. 결국 도착점은 조건식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컨티뉴 밑에 있는 문장은 실행되지 않는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죠? 자, 이제 함수에 대한 그렇죠. 가장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게 이거고, C에서는 이 함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C뿐이 아니라 고급 언어에서는 이 함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함수를 설명할 때, 그죠? 이 모듈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 모듈들, 즉 함수들의 결합체, 함수들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 모듈러 프로그래밍 장점, 즉 함수의 장점이겠죠. 각 모듈들은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죠? 요거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문제 있으면. 요
블록 하나만 고치면 돼요. 다른 모듈들과 독립적으로 변경이 당연히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니까 독립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유지보수가 쉬운 거예요. 다른 검증된 함수는 건들 필요 없고 문제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유지보수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듈은 당연히 재사용이 가능하죠. 예, 한 번만 뜨는 게 아니죠. 그래서 C에서 모듈은 곧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펑션, 펑션 콜 당연히 여러분 아실 거고, 뭐 아까 모듈의 장점이 곧 함수의 장점이라 했잖아.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함수 사용하게 되면 코드의 중복을 막을 수 있겠죠. 한 번 작성된 함수는 여러 번 재사용 가능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모듈 단위로 나눌 수 있어 개발 과정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 되면서 유지 보수가 쉬워진다. 요 세 가지가 함수의 장점입니다. 함수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죠. 이거는 뭐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함수고,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죠. 우리가 쓰는 프린트f도 이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구조, 그죠? 예, 함수의 반환형 출력 형태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매개의 변수를 써주는 게 헤더, 함수의 헤더고, 중괄호, 그죠? 그게 함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데, 이걸 우리가 함수의 몸체라고 한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호출, 펑션 콜이죠. 그거는 함수를 써주는 게 꼭 그 함수를 사용하는 게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이걸 우리가 함수의 호출이라고 하고, 함수는 반환값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뭐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 갖는 게 보이드죠. 보이드. 예. 보이드. 근데 출력의 형식은 갖는가죠. 어쨌든 출력 형식. 예. 전달할 값이 없을 뿐이지, 값이 없을 때 보이드를 쓸 뿐이지, 반환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의 원형이라는 거, 프로토타이핑 를 해줘서 우리 함수를 메인 함수 그 뒤편으로 기술을 해줄 수가 있다. 예,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함수의 원형을 쓰는 이유는 컴파일러가 함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했고, 컴파일러는 이 함수의 원형을 통해서 이 함수가 메인 함수에 쓰겠구나라고 컴파일러가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자, 라이브러리 함수죠. 표준 입출력, 그 다음에 수학 연산, 문자열 처리, 시간 처리, 오류 처리, 데이터 검색과 정렬.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펑션이라고 그러고,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함수죠. 이 제공하는 함수들은 수많은 그 프로그래머들이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를 라이브러리와 컴파일 개발 환경, 개발 툴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 같은 경우, 그죠? 예, 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역삼각형 함수도 마찬가지.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텐덴트죠. 예, 쌍곡선도 마찬가지. 지수 함수, 기타 함수들이 이렇게 다 우리가 쓰는 그 수학 계산식은 이 계산은 이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에 있고, 얘를 쓸 때 뭐 하죠? math.header, 그죠? 얘를 쓰려면 math.header를 header h 인크루드 해줘야죠. 그 다음에 utility 이제 함수입니다. 그래서 exit, 그죠? 요를 호출하면 프로세서를 종료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세서라는 거는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램에 올려집니다. 램에 우리가 램에 상주한 올라가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거예요. 그걸 우리가 프로세서로 램에 올라간 형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게 램에 올라가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를 종료시킨 거죠. 어쨌든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때 쓰는 게 exit고요. 그 다음에 in system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는 게
이제 어떤 그 윈도우 OS에서 사용하는 그 명령어 쉘에게 그 전달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dir, 이런 거죠. dir. 그래서 우리가 이 get치, 그죠? get치 문자를 하나 받아와라라고 했어요.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CLS는 클리어, 클리어입니다. 클리어 스크린. 네, 약자죠. CLS. 그러면 이제 화면에 표시된 걸 싹 지웁니다. 그런 겁니다. 네, utility 함수 dir 요거 해주는 거. 그다음에 요 get에 대해서는 이제 써도 되지만 get에 대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그죠? 원래는 get 캐릭터 라는 게 원형이고요. 요런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get도 있죠. 얘네들은 이제 지금은 요 get가 아까 스캔F랑 비슷하게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ge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얘네들은 get 캐릭터 얘는 이제 stdio 헤더에 있는 녀석이고요. 이거 get는 언더바 get를 쓰는 게 요즘에는 그렇게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get 언더바 하나 앞에 붙죠. 요거는 이제 콘솔 IO 쪽 그죠? 콘 IO 점 헤더에 이제 들어있는 함수죠. 그 설명을 전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dir이라는 게 디렉토리 및 파일을 쭉 나타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시스템 명령어 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에서는 좀 익숙치 않죠,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텍스트 위주의 명령어들을 쳐줍니다. 그래서 동작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함수는 명령어 쉘에게 이렇게 운영체계의 명령어들을 텍스트의 명령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함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클리어 화면을 깨끗이 CLS다 그런 겁니다. 자, 중간고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간고사는 10문제 출제를 했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하는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그것도 몇 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프로그램이 익숙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좌에 대한 게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작성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개념이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느냐 그것도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문제도 몇 가지 출제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익숙지 않은 친구들도 충분히 공부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 배려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겠죠. 주어진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고 문제에 따라서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는 되게 기본형을 되게 기본 베이스를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샵 include 스탠다드 IO 헤더부터 해가지고 정확한 메인 함수까지 기술을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짜는 걸 제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주고 작성하시오 그러면 그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구성을 갖춰야 되겠죠. 또는 또 어떤 문제는 프로그램 작성하셔야 했는데 딱 그 부분만 이렇게 변환해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코드 해당 부분의 코드만 집어넣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 문제도 몇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문제 난이도는 뭐 쉽습니다. 좀 쉽게 냈어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꼬아서 저는 이제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를 저는 테스트하기 때문에 뭐 어렵게 꼬아서 내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실습을 따라오고 이 강의를 잘 수강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적들 얻을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고요. 처음에 이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시작할 때는 중간고사 전에는 이제 중고사 전만 이 동영상 강의를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이제 한 학기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현실이 뭐 이런 거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쨌든 뭐 동영상 강의라는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반응들을 이렇게 잘 캐치를 못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중점 두고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부족한 저희 강의를 수강하느라고 고생했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참 대학 이런데 처음 들어왔는데 이렇게 동영상 강의만 들으니 이게 대학생을 하는지도 잘 느낌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신입생 여러분에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잘 따라온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는데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을 이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1학기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하셔서 정말 기말고사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과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강의 맨 마지막에 그 유틸리티 함수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예제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중에서는 시스템 함수, 그걸 사용한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입니다. 그대로 작성하시는 건데 단 하나 바꿔줄 게 있어요. 그게 이제 cat를 썼는데 요거 대신 언더바 cat를 사용해서 그것만 바꿔줘서 한번 여러분 실행하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언더바 catch 사용하려면 그 샵 include 를 스탠더드 알점 헤더로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것도 바꿔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이것도 뭐 쉬운 과제니까 금방 여러분들 할 수 있을 생각해서 당일날 여러분들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과제니까요. 또 충분히 실행해서 다들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